병과 보스타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 정치구역. 답답한 국회,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 정치 토론, 공동 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정계복귀를 시사하는 SNS 글을 올려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지금 2018년 6.13 지방선거 패배 후에 해외 유학길에 올랐으니까 한 1년 3개월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께서는 안 전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이번 총선 전이냐 후냐 이 관측이 달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전에 복귀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상을 하셨어요? 2011년이었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초반에 출마 의사를 가졌다가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고 나서 그 뒤에 열린 모든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국회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선 나왔다가 그때도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선거를 중간에 접었고 그리고 재선되시고 대선 또 나오고 지방선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대권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대권 기반을 닦으려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야 이게 대권으로 갈 수 있지 혈혈단신 총선 이후에 물론 이제 정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총선 전에 복귀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르게 신년벽도부터 그런 메시지를 나오고 복귀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전과 다른 점은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8년 전에 본인을 정치로 국민들이 호명했을 때보다 지금 정치가 더 나빠졌다.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명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이제 몇 번의 큰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적이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자산이 많이 소진됐고 이미지도 처음 안철수가 정치권에 데뷔할 때 혹은 지난 총선에 돌풍을 일으킬 때와 같은 새정치라는 혹은 미래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들어왔을 때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성공 가능성에는 좀 의문이다. 의문부호가 찍힌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이 사생 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 어떤 새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연장선상의 그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문제는 이제 실천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나름 정치권에 들어와서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구현은 못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연말 국회 상황도 보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뭔가 좀 다른 모습
그래서 그 안철수 전 대표는 그 틈새를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도 보수 쪽에 이 정치 지형은 사실은 좀 뭐랄까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측면이 있어요. 네. 아, 과연 계속 분열 구도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위기 의식이 있어서 상상 이상으로 의외로 뭐 대통합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행보는 분열 행보를 하는 중도 보수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정치 지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기 세력 구축이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쪽에 계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아주 가까운 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바른미래당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뭐 자리를 내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또 조금 요즘에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뭐 쉽게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과거에 추석 때 지나면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또 버티셨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은 손학규 전 대표한테 이 소위 말해서 퇴진을 좀 이런 쪽으로 시키고 일단 본인이 만든 정당은 접수를 한 다음에 일단 이제 그 진영을 구축한 다음에 독자 행보를 할 건지 통합을 할 건지 그거 모색하겠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2단계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바른미래 중심의 자기 세력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측과는 약간의 결별 이러면서 보수 통합 중도 보수 통합 이런 쪽에 아마 타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지는 지금 미지수죠. 네. 정계복귀 선언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봤는데 이미 뭐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정계 개편 구도까지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8명과 함께 이제 탈당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이제 안 전 대표 귀국 문제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2년 전에 결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트경 의원은 가서 결혼을 그 안 전 대표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박주선 전 대표하고 했더라. 이거 좀 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철수 전 대표 복귀 얘기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가 어느 인터뷰인가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2번 보냈는데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 그 새로운 보수당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을 그 뭐 안 대표의 생각을 대변해서 발언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유승민 대표가 창당을 하는 새로운 보수당과 결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에 흔히 이제 지난 총선에 안철수 키즈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비롯한 안철수 의원의 세력이 있어요. 크진 않더라도.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거의 그 유일한 현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봤을 때 바른미래당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창당을 하거나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이 수순이 예상이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과연 이렇게 매끄럽게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게 될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손 전 대표는 뭐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이른바 당권파라고 하는 안철수 계를 포함한 이분들이 한 분도 안 갔습니다. 보이콧을 했잖아요. 네, 손 대표 나홀로 최고위원회를 하셨고 일부 보도에서는 뭐 비대위를 구성한다. 손 대표를 제외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랄까 갈등이랄까 이게 이제 뭐 2라운드 그 새로운 보수당은 이제 탈당을 했고 2라운드를 맞게 되는데 어찌됐든 손학규 대표와 원만한 어떤 합의를 통해서
그 바른미래당의 전권을 인수인계 받는 식의 그런 절차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대체로는 다 안철수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의원들이 좀 계시죠. 그걸 기반으로 한 뭐 독자창당이든 바른미래당의 재창당이든 이런 수순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총선 전에 뭐 중도 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일부 이렇게 좀 관측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낸 메시지를 보면 이념에 찌든 뭐 그 세력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나 본인의 정치를 진보 혹은 보수로 규정하는 걸 거부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분명히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른바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른바 이제 제3의 길 혹은 제3지대 이걸 분명히 하면서 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혹은 그런 어떤 그 진영 간의 대결을 넘어선 뭐 미래 정치, 미래 세대 정치 이런 걸 표방하면서 지금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끼거나 혹은 양당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력을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뭐 지금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바른미래당 쪽으로 먼저 갈 네. 거다라고 하는 쪽에는 동의가 되는 겁니까? 현찰이 거기밖에 없어요. 네. 현찰이 거기밖에 없어요. 안 전 대표가 사실은 뭐 네. 자기가 만든 당이라고 대주주이기도 하니까요. 본인이 만든 네.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고 그렇게 지금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난다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금 당권파라고 하는 호남계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회의도 뭐 지금 참석 안 할 정도로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안 전 대표가 돌아올 공간을 만들어줘야 그렇죠. 한다. 네. 이런 절박성에서 하는 행동이다. 네.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할 거냐. 네, 바른미래당 일단 왔다가 이게 바른미래당이 끝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네. 새로운 보수당 말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네. 이런 이른바 이제 안 전 대표가 진보 개혁 세력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럼 네네. 보수 쪽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는 독자 행보를 좀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하고는 같이 안 한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반문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독자 행보를 할 거냐 아니면 선거 구도를 좀 단순화하고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네. 소위 1대1 대결 구도 만들면 이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통합이 되는 거죠.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안철수의 어떤 세력.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이념 성향도 좀 다르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 특히 큰 정당,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 이제 조금 그때 정치 상황은 다르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92년에 총선을 앞두고 91년에 김영삼 대통령 세력, 당시 김영삼 총재죠. 그다음 김종필 총재, 신민주공화당. YS의 이제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민정당 세력이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총선 대선이 92년에 있었기 때문에 좀 특수와 다르긴 하고 또 97년 대선 때는 DJP 연합이라고 해서 DJ하고 JP는 도저히 물과 기름 아니냐. 극과 극이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네. 사실상 일심동체가 됐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기존의 장벽과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이제 한국당의 어떤 기득권 내려놓는 거. 그래서 한국당이 크지만 1대1로 대접하는 거. 그다음 새로운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빅텐트를 친다면 그 통합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열세는 한국당이 쥐고 있는 측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된다 안 된다 장담은 못하죠. 다만 지금 보수는 상당히 분열되는 양상이 있거든요. 네. 이현주 신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준연동형이 되면 다 틈새를 노려서 전국 득표 3% 이상 얻어가지고 의석을 한 자릿수라도 얻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대선까지 생각하면 다 뭉쳐가지고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원내 제1당이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합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 비서실장 하고 계시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많습니다. 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올 때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보수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좀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뭐 정광훈 목사 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까지 보수대 통합의 그 넓은 범주 안에서 통합이 있고 난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죠. 아예 훌쩍 건너뛰고 안 전 대표하고 같이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그게 그러니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보단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전혀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뭐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이건 잘 모르고 이런 접촉은 또 물밑에서 뭐 이 황교안 대표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외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요.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도 누차 강조했지만 이 한국당의 틀 또 뭐 기득권 이거에 대해서도 다 뭐 허물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일부 언론은 그냥 뭐 말뿐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어떤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한다. 다만 물밑 접촉이나 이 교섭 과정은 사실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성사 단계에서 나오는 거지 중간에 어떤 과정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뭐 오히려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보완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그 지금 3당 합당까지 거론하시면서 굉장히 폭을 넓혀놓으셨는데 굉장히 그림을 크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통합 얘기를 간간히 꺼냈는데 그 꺼낸 시점을 보면 그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거나 자유한국당 내부가 이러저러한 이제 정치 과정에서 동요가 있을 때 이제 통합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좀 전에 이제 이상일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물밑 접촉이라는 게 뭐 진척은 되겠으나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진척되는지는 지금 드러난 바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그림이 다른 거 아닌가. 그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그림하고 또 유승민 의원이나 이렇게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보수 혁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통합의 그림이 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그림이 달라도 이게 이제 공멸의 위기에 처하면 원래 이제 정치 생리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기울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들면 뭐 서로 간에 뭔가 기득권이든 이런 걸 내려놓고 통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뭐 보수통합 대상이 유화무게가 있는 새로운 보수당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약간의 설화에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게 이제 뭐 이 통합이 되려면 이해관계도 있지만 신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해관계에만 기초한 통합은 별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기가 어려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고 무엇보다 탄핵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내의 구주류.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를 어떻게 보면 떠받치고 있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 보수 통합의 그러면 뭐 가치든 혹은 지향점이든 혹은 이번 총선에서 단지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아니라 좀 국민들에게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나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가 얼마 전에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습니다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평가도 당내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상일 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대단히 잘못됐다.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또 전광훈 목사하고 여러 차례 그런 그 뭔가 이게 친밀감이 있어 보이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과연 이런 모습이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혹은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모습일까 봤을 때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승민 전 대표하고 먼저 손을 잡을 가능성, 새로운 보수당하고 먼저 손을 잡을 가능성.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당도 같이 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수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오늘 탈당하고 창당에는 나서지만 네. 또 저는 그 새로운 보수 혹은 뭐 개혁 보수라는 그 지향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정치적 공간이라는 게 쉽사리 나오지 않고 또 보수 유권자들도 전략적인 어떤 지지나 전략적인 표심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도 가뜩이나 그 수도권 선거 같은 데서 버거운데 보수가 2개, 3개 이렇게 분열되면 과연 이게 선거가 되겠냐. 이런 이제 전략적 표심이 작동을 하게 되면 독자 생존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강하게 반대를 해와서 이게 뭐 이제 이 비례 선거에 이렇게 뭐 선뜻 나서기도 강하게 나서기도 좀 어려운 이런 조건이고 등등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 정당의 통합 가능성은 새로운 보수 정당의 뭐랄까 정치적 자강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뭐 버스 좌석에 비유하면요. 네. 진보 예를 들면 뭐 진보 보수라고 이렇게 딱 갈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의당 이렇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지지층이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쪽하고 같이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하는 게 대부분의 정치 분석하는 분들의 생각일 텐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부동층이나 지금 보수층 쪽 을 만약에 독자 생존한다고 하면 그 어느 표를 가져가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한국당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한국당은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사실은 뭐 합리적인 보수 뭐 여기서부터 좀 강한 보수 성향 다 그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넓죠. 그런데 한국당이 부족한 지점이 예컨대 중도 보수 또 중도 이쪽으로까지 가서 한국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의 세력과 접촉을 쭉 해왔던 측면도 일단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개혁적이고 이런 쪽 중도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종의 그쪽에 중간지대쯤 있는 그분들과 이 통합을 하는 게 외연 확장에 도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안철수 전 대표는 그보다도 좀 더 중도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까지 간다면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1대1 선거 구도를 사실상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만큼 그 추진력이 있고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뭐 큰 당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큰 목표를 같이 했을 때 이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를 그동안에는 뭐 줄다리기도 하고 밀당도 하다가 어떤 크리티컬한 순간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서는 일거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은 아직 선거 때까지 시간도 좀 있고 해서 탐색전을 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공천을 해야 돼서 선거 준비에 본격 들어갈 때는 그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열어놓고 계속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제 희망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으로 그 안철수 전 대표 문제의 정계복귀에 관한 얘기에서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좀 길지 않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안 전 대표가 복귀하면 정치적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번 선거에 만약에 독자 생존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분이 한 번씩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분명한 건 지난번 총선과 같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제도는 지난번보다 조금 이제 제3지대가 혹은 이제 다당제로 가기에 용이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리더십이나 이미지가 많이 이제 깎였어요. 네. 정치적 자산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런 어떤 참신함과 혹은 새로움과 이런 거를 무기로 특히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그런 아주 그 전폭적인 지지 네. 이런 걸 기반으로 전국적인 성과를 내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이제 자강 노선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여전한 그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거둘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소위 매력 포인트가 과거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정치를 꽤 하면서 사실 정치하다 보니까 때가 많이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처음 그분이 이렇게 정계에 나타났을 때에 비하면 매력이 좀 떨어지긴 사실이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지향했던 어떤 문제의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 세력화를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약에 민주당, 한국당 큰 정당이 있고 또 뭐 새로운 보수당도 독자 세력을 한다. 네. 뭐 안철수 세력도 독자로 간다. 또 정의당 세력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의미 있는 의석을 얻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런데 그 안철수 세력이 만약에 뭐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에서 큰 통합을 하는데 같이 힘을 보탠다면 네. 시너지는 독자 세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토론 정치 공동구역 이상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화제가 됐던 얘기를 좀 가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예, 예. 당내에서 좀 리더십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오늘 장외 집회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많은 고뇌를 하신 다음에 오늘 광화문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언론이 리더십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당 안에서 뭐 의원총회나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을 때 그분 앞에서 대놓고 뭐 리더십이 뭐 이렇게 부족하냐. 그럼 언론을 향해서 나와서 인터뷰는 해도 아마 어떤 분들이 뭐 언론에 익명으로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당내에 큰 불만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다만 이분이 본인이 당을 이끄는 분으로서 자기는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왔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그 뭐든 하겠다는 게 뭐냐 이런 물음이 계속 생겼고 설왕설래가 많았죠. 아예 불출마를 하고 뭐 전국을 돌아서 선거운동을 뭐 한다거나 험지 출마를 하고 또 뭐 그 험지 중에는 종로에서 이낙연 뭐 총리와 붙는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총선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오늘 분명히 밝힌 것이 의미가 있고 결국은 당의 어려운 상황에 당대표로서 자기도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험지로 뛰어들겠다.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거니까 그거는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목되는 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험지로 내가 갈 테니 네. 우리 중진 의원님들 함께 험지로 가서 소위 말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웁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 홍준표 전 대표 늘 험지. 네, 난 대구 동구을이나 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바로 화답을 해버렸는데. 거기는 이제 비단길로 가시는 건데 네.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은 그렇죠. 나는 늘 험지였다. 뭐 동대문에서 나가고 뭐 과거에 어려운 곳에서 싸우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결국 목표가 본인도 대권이잖아요. 나 대권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홍준표 전 대표의 말씀이 과연 당의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또 울림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뭐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당당히 펴는 건 저는 뭐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당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대표도 험지로 가고 중진들도 아마 다 정말 이름 있는 중진들이 서울에 어디 험지로 간다면 그거는 일종의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죠. 다만 황 대표께서는 분명히 험지로 갈 건 틀림없다. 네. 네. 그럼 이거 그냥 네. 짧게요.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빅매치 성사될 가능성이 이미 있습니까? 언론은 내일자에 네. 뭐
황교안, 이낙연 빅매치 성사 가능성 커져 이런 식으로 제목 다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이 그 종로에서 뭐 두 분이 경쟁하는 거로 거의 기정사실화 만들어 놓으면 또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번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쨌든 대권 가도를 이후에 전망한다면 이번 총선의 지역 돌파를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그것도 이제 험지에서 보여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서 이제 편한 자리, 편한 길을 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리더십은 또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이제 그 험지가 어디가 될 건가 이게 관건일 텐데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와 전직 총리 간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관전자 입장에서는. 뭐 두 명 다 전직 총리이기도 예. 하고. 네. 그러나 이제 대권 후보들끼리 그렇게 대결을 했던 전례가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질 경우에 또 그것도 또 부담이 있어서 과연 이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로서 더 큰 리스크는 이낙연 총리와의 대결이 부담스러워서 피해가지고 다른 험지로 갔는데 그 다른 험지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거는 종로에서는 사실은 패배도 상징성이 있고 네. 이후에 이제 여전히 대권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다른 험지 예를 들어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주당의 뭐 한 초재선 정도 의원하고 대결해서 패배한다면 그만큼 사실은 지금 수도권의 자유한국당 선거 분위기는 안 좋거든요. 아주 치명상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말씀은 해놨지만 뭐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선거 분위기는 지난 4년 전도요. 지금 이 시점에는 새누리당 압승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김무성 대표가 180석. 네. 왜냐 민주당 분열되고 안철수 의원 세력이 나가고 호남 분위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 안 좋았고 네. 한국당은 어부지리에서 느긋한 그러다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선거는 우리가 4월 15일 날 선거인데 3월 한 하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종로에서 황교안, 이낙연 두 분의 이 소위 빅매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분이 뭐 이길 수 있다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다른 지역은 안 보이겠죠. 완전히 그리고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 1, 2가 맞붙은 총선에서 맞붙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그렇죠. 그쪽으로 붙이는 건데 네. 뭐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아마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당장 내가 험지가 어디냐 이거 밝히지는 않았겠죠. 아니 이상일 의원님 네. 좀 전에 하신 말씀 동의해요. 지금 본선 기간 빼면 한 90일 남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90일은 다른 나라의 9개월 같은 시간입니다. 그 그렇죠. 사이에 뭐 선거 네. 구도부터 시작해서 정치 구도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시간이고 또 어떤 대형 이슈가 올라와서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난번 총선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여당 내부의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뭐랄까요 파열음 내부 파열음 같은 네.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공고하고 이런 게 이제 자유한국당 선거를 좀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고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보수는 좀 여러 갈래로 좀 분열이 돼 있는데 만약 아까 이상일 의원님이 전망하셨던 대로 중도까지를 포괄하는 보수 통합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선거 구도는 또다시 굉장히 팽팽한 그런 구도로 갈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오늘 현직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이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지금 험지 출마 네. 얘기를 하면서 당내 쇄신 움직임 네. 또 뭐 중진은 이제 험지 출마론이 좀 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네. 높은데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좀 이번에 선거가 좀 세대 교체론으로 가거나 좀 쇄신 움직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고 말을 붙이기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좀 참신한 인재들 그리고 또 청년 여성 소외된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험지로 간다. 그다음에 우리 당의 중진들께서도 그 중진은 대부분 영남 중진이죠. 중진들께서도 우리 같이 수도권의 험지로 가자. 그랬을 때 아예 나는 그냥 영남의 좋은 지역 그냥 지키면서 네. 선수를 하나 더 쌓겠다. 이렇게 하신 분은 사실은 공천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도권의 험지에 나가서 글쎄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불출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당도 불출마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 문제는 어떤 분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으로 채워서 당의 변화된 면모를 인물로 보여주느냐.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인물, 그다음에 정책, 비전 뭐 이런 거지만 어떤 분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실 지금 새해 첫 토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정치권이 좀 국민께 좀 희망의 정치를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박원석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뭐 이번 총선이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 목표가 있을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에 대한 이제 견제와 혹은 뭐 심판 이 구도가 프레임이 부딪힐 텐데 현재까지의 민심의 구도는 어쨌든 여당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당이나 이 문재인 정부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도 있어요. 뭐 지금 진행되는 울산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지 등등 해서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에서 겸허한 세력이 그리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받드는 세력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양당 구도 하에서 정치적으로 계속 선거 때마다 질식됐던 정의당을 포함한 이 제3의 정당들도 이게 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뭐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도 뭔가 좀 회심의 카드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카드를 좀 보여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공동정치구역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에 동참했는데요. 여 의원은 망국적인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사퇴 의견을 밝히며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늦은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예. 어제 사실은 그 여 의원님께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이 불출마